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자, 결산 승인의 전 단계로서 결산 검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결산 검사가 뭐 진행은 되고 있긴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겪은 아까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공무원, 중앙 공무원, 국회 공무원, 그리고 여러 해 결산 검사 현장에서 목도한 결산 검사 진행 과정의 여러 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바로잡혀야 할 것들이 눈에 띄어서 이제 그런 걸 정리한 것이 이제 결산검사 제도의 발전적 운영,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고 생각을 정의한 것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우선 꼭 결산검사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의회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렇게 됐겠거니 하고 법령을 조사해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41조에서 사무감사는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때 실시하는 걸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차 내지 2차 때만 감사를 하고 그 나머지 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한다든가라는 선택 여지가 없어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정례의 결산은 6월 달에 합니다. 6월 달에 하고 결산 승인을 하고 사무감사를 하고 사무감사를 하고 결산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회 활동의 진행 순서로 봐서는 결산검사 승인을 끝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순서이고 업무 연계성도 있을 듯한데, 정례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차 정례회 때 또는 2차 정례회 때 사무감사를 결산 승인이나 예산 심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자, 사무감사는 국정감사와 비견되는 그런 제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게 법률 사항일 수도 있고 시행령 사항일 수도 있고 정책 사항일 수도 있고 그 정책 사항, 예산 사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의 경중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중앙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도에서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주체들이 다른데, 사무감사 결과가 중앙의 국정감사와 연계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무감사 따로 국감 따로 놀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시행법 시행령 41조를 고쳐서 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에 국감 이전에 사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가 국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산검사 의뢰할 때 지자체장이 공식 공문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한테 의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개인 간에 뭐 주고받는 물건 자료 그것도 아닌데 공문도 없이 자료만 갖다 놓고 검사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34조인데, 이거는 시행령이라는 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단순히 또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결산검사 사항이라는 것은 결산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한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 내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절차나 진행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지방 재정법이나 회계법에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결산검사상을 정하면서 이렇게 혼선을 가져올 이유는 없고, 정하더라도 그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정해서 제대로 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것들이고,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결산 관련 조례를 정할 때 검사위원회 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시한 아까 2월 10일 날 사무 출납 사무 마감 전에 한다든가, 그다음에 결산 검사 기간을 20일 내지 30일 내지 하되 기간을 좀 장기로 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제외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수당이 비현실적인데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현실화한다든가 등 관련 내용을 좀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결산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개선 의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산 검사 의견서 그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그 결산 검사 보기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하면서 역시 보니까 공문을 제출하지 않고 결산검사 의견서만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의뢰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듯이 결산검사 의견서도 공문으로 정식 제출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 의견서라든가 또 공고문 뒤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는 참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전부 시행령이 준거가 법이 돼 있어요. 준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가 아니고 83조나 4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134조 및 지방회계법 14조라는 법률 조항의 근거를 꼭 적시해서 업무를 처리하라.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물론 법령을 얘기할 때는 영도 법률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형식적 법률,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행정도 사실은 조례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이라도 엄격하게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경기도 결산검사 아까 그 보셨죠? 의견서. 여기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라는 것은 이 공문에 대한 그 책임자나 총괄 관리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아무개로 적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책임 있는 공문서로서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자료집이 아니에요. 이건 정식 공문입니다. 법령에 의한. 그다음에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 모두의 뭐 개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좋습니다. 정책 방향이지 절차니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긴 문장일 필요 없다 이거죠.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34조와 지방회계법 14조 등 법률이 정함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제출한 결산서 등 증빙서류를 보고 설명 듣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동안 검사했는데 그 결과를 의견서처럼 별척으로 보낸다고 간명하게 정리하면 될 일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문장이 기냐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두에 보시면은 우리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왜 갑자기 시행령 183조가 나옵니까? 시행령 외에 지방자치법 134조가 뭐 근거 규정으로 적시가 돼야 되는데 왜 시행령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으로 움직이는 지방정부입니까? 앞으로는 시행령에 의한 근거를 적시하는 것은 모자란다. 그래서 헌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정확하게 적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뭐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령, 규칙 등을 부가로 적시하는 건 별로로 치더라도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국회에 그 지방개정법 시행령이 아니 개정령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 집행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게 가장 먼저 순위이고 사실은 중앙의 경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직전에
배정 계획이 수립되고 그 배정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수시 배정, 단계 배정, 조기 배정, 뭐 집행유예 등 배정의 그 다양한 유형들이 법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배정 계획의 근거나 배정에 관한 지방재정법상 근거 규정이 없이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방 예산 배정을 하는데 법적 근거, 법률의 근거를 따지지 않고 시행령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을 근거해서 일을 하는 것은 의문스럽고 걱정스러운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지방의 의원들께서도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받을 때 항상 그 근거는 법률 근거가 선행되어야 된다. 시행령령 근거나 시행규칙, 기준만으로는 근거 규정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연별, 검사 분야 분장 이것도 지방 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결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대강의 것을 조례로 정해서 사무분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의회의 조례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검사 대상 사항을 그대로 규정해 놓는 조례가 많아요. 그렇게 정할 바에는 조례 규정의 의미가 없고 그 규정을 근거로 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법 134조를 근거로 해서 오히려 검사연벌, 검사 분야 분장을 제가 제시한 이 준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또는 디테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델은 아까 제시한 그 앞에 제시했던 그 검사위원별 검사 사무분장 표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에도 마찬가지인데 목차도 있고 이제 순서 있습니다만 목차가 뭐 어떻게 법정 사항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은 결산검사 노마자 이래서 결산 의견서부터 노마자 4까지는 이미 이거는 하드웨어 이미 집행부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재인용하고 재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하게 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까 봤지만 79쪽 한 80쪽 되는 분량 중에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다시 수록하는 게 지금 페이지상으로 태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수 사례라는 게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이나 개선 여지, 검토 여지가 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적시해주고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잘한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게 결산검사 활동은 아닐 겁니다. 물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소개해 주는 건 좋지만 이게 무슨 목적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말미에 조금 수록되어 있는 것은 결산검사 의견으로서 그 실효성이나 권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지금 그 개선사항에 들어있는 결산개요 부분은 지금 10쪽 이내인데 이거는 이미 아까 말한 기존의 것들이 지금 노마자 4까지 정리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결산개요 노마자 1에서 다 포용하고 있는 거 이걸 압축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사항이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14조는 역시 이 입법의 근거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고 구태 이걸 시행령으로 이렇게 정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조례가 정해서 구체적으로 사무분장 결산검사 사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필자의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는 결산의 수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위원들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 운영이고 이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행정을 관리하는 중심 관점이에요. 이게 성과관리. 그러니까 결산검사라고 해서 수익과 지출의 개수의 정확도나 확인하고 그 개수만 측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나 성과를 평가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는 아까 그 계획 수립이나 보고서 등에서 그 성과관리 대상이나 사업을 입법행정사법
업무의 성격에 관련 없이 정보나 감사를 제한하는 정보 업무를 제한 감사나 회의나 재판이나 입법 등속의 업무를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도 감사 활동이나 지방의회 활동은 감사 계획이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나 성과 보고가 성과 측정이 가능한 계측이 가능한 그런 분야를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서 나아가 정성적 측정이 가능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의뢰서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려 생략을 하고 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얘기는 의견서상의 결산검사 의견을 지적하는 그 의견을 내는 결산검사위원이 누구냐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모두의 뭉뚱그려서 명단만 공개하고 있지 이 위원이 내용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의견 게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 내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견 제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 게시자는 결산검사위원 아무개다라고 밝혀야 맞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책에도 아까 말한 일반 개요 다음에 2번에는 예산, 즉 말해서 일반회와 특별회의를 먼저 하고 3번에는 기금 운영. 왜냐하면 엄격하게 넓은 의미에서는 예산에 기금이 포함되지만 우리는 지금 법령상 예산과 기금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금에 관해서 보고 그다음에 예산과 기금을 종래의 관점에서 예산회계로 보는 걸 먼저 수록하고 기업회계 방식으로 보는 종래의 회계와 기금을 재무회계로 다시 보는 두 트랙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 의견서도 그런 식으로 짜여지고 내용도 예산 총칙, 세입 세출, 그 다음에 계속비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은 탄력 세율 부분입니다. 탄력 세율은 재산세 등 특정 세법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 사정에 따라서 지방 재정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기본 세율을 50% 범주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요즘 재산세가 폭증하고 있는데 가표가 증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즘 코로나 등속해 가지고 주민들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를 탄력 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 검사할 때 탄력 세율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매뉴얼식으로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안 해서는 안 되고 매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지방세 지출 이거는 국가로 치면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일반 보조금은 세금을 징수해서 그걸 놀아주는 것이지만 조세 지출 비과세 감면이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현장에서 납세자들한테 바로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비과세 감면을 줄여가는 게 세원 확대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매년 지방조세정리제한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제도에 맞춰서 지방세 지출, 비과세 감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를 축소 안 하는 방법은 모색하고 있는지 등을 매년 검사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 두 항목은 빠짐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정도 분야로 또는 더 세분하면 30 내지 40 항목으로 세분해서 그 의견들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체크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말 그대로 매뉴얼 매년 확인하는 게 결산검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검사위원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가능한 한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법제도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편성이 되고 집행되어 있는지를 성과관리 중심으로 체크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중간에 보입니다만 지방보조금 사업은 특히 매년 확인해야 되고,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돼서 국가보조금과 대응하는 지방보조금이 별도로 운영관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이 보조금 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물론 주요 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비 주는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정책 사업이나 지출 예산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연안 내에 재원이 확보돼서 완성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표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 연차적으로 분량액이 이월돼 가지고 다음 그 연안의 예산으로 이입돼서 결산 때까지 순차적으로 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맹시월비도 마찬가지. 맹시월비는 말 그대로 2년 예산이기 때문에 2년 예산 집행 기간 동안 당초 편성 취지나 목적대로 맹시월비가 편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성과 보고서는 별도로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성인지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모델에서 보여줬습니다만은 성인지 결산에는 반드시 성인지 전문 집단들이 요즘 많습니다.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인지 전문가를 꼭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적어도 경년이면 경년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그런 그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채권 채무 이 부분은 당연히 공인회계사, 공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금고, 특별회계, 재무회계, 기금운영계획,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그래서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기초의 경우는 예산이 뭐 적은 경우는 6천억, 많은 경우는 1조를 상응하는 그런 기자체입니다만은 이 제도들을 빠짐없이 다 터치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가 적어도 100쪽 내지 120쪽까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산검사에 기초해서 결산을 승인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도의 근거나 그 취지 등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해서 결산 승인 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의견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그 제시했던 것처럼 그 제가 주관했던 시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법령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결산검사가 끝나거나 결산 승인이 끝나거나 사무감사가 끝난 경우에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법률 개정이 문제 있는 경우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에게, 영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중앙부처 관계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해서 그 제도가 고쳐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연계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이고, 이거는 지자체 스스로 의회에서 조례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우선 제도 운영 개선, 즉 조례를 개선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첫째, 지금 결산위원을 위촉하면서 결산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이 부분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을 총괄 지휘합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결산검사위원이 위촉이 되면은 이 집단을 결산검사위원단이나 뭐 결산위원회 등으로 특정 명칭을 부여하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가 각 위원회 구성된 위원회들이 독자적으로 독립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나 의결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의사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매번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2월 10일 출납 사무가 마감되기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결산검사위원, 특히 대표 최고위원이 아니면은 위원회 위원장이 감사관이나 집행부장이 위임하는 직원을 대동해서 금고에 방문하여 금고의 세입부와 세출부 마감 행사를 관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또는 그 위원수, 그 다음에
등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조례에 반영하시면 될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의회 사무직 조직이 이제 독립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래에는 결산검사 활동을 지원한 조직이 주로 집행부의 회계나 재무전담 부서였어요. 그래서 물론 단순한 지원 업무이긴 하나 피검 기관의 직원들이 피검장을 피검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지원 직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이야기식으로 안면이 어려워서 일을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활동 지원 조직은 독립된 의회 사무 조직을 지명해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그 활동 기간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는 전문관령인데 그 설명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인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 부분, 즉 재무제표, 채권채무, 물품관리, 기금관리, 특별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회계와 공인회계와 관련된 분야를 좀 전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하다면은 결산 승인 회의 시 예결이나 해당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재무제표나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회계적 방법으로 좀 번안, 즉 토이 말해서 번역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재무제표나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번은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회 제출 시에 물론 결산 승인 심사 시, 결산 심사 시 소관위원회나 예결위 종합심사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가능하다면은 결산서 제출 시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동시에 제출해가지고 의회 의원들의 결산 승인 시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등 지원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당의 의원들은 별로로 치더라도 민간인들, 예를 들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고소득 전문가층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촉하면서 그게 10일이든 20일이든 30일이든 일당을 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으로 정해서 20일 동안 활동하는데 여비 정도를 추가하는 선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0만 원 플러스 여비, 15만 원 플러스 여비, 아마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만 원 플러스 여비 5만 원, 2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 집중하고 충실할 결산검사위원들을 이렇게 예우해가지고 충실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해 주는 게 시급한 문제이고 이거는 결산검사 의원 수당을 적게 준다고 해서 이건 예산 전략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보다 큰 예산 전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보다 큰 손실이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는 건데 지금 중앙이고 지방이고 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이촉되어 참석하는 경우 2시간 기준으로 적어도 15만 원을 지급하고 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 20만 원을 플러스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위원들이 8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기준 시간 2시간을 제한 나머지 6시간에 5만 원 곱하기 30만 원, 6만 원, 6시간 하면 30만 원. 그래서 15만 원 플러스 30만 원 적어도 일단 45만 원은 보장되고 여기에 실비가 여비가 포함되어 플러스 돼야 되고 특히 예부 전문가 저 같은 경우에 지방을 가야 되는데 1박 내지 2박 3박 3박까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재비 내지 일숙비를 제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산 기준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을 성의 있는 위원을 유축하기나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산 조례를 지금 시급히 개정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해 달라라는 주문을 먼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결산검사 제도 개선에 관한 그 평소에 제 의견과 결산검사위원으로 현장에서 목도했던 사항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알리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에 드리려고 했던 강의 내용을 마치면서 그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오늘 강의한 것과 전에 강의했던 것들을 종합 정리해 드리면은 그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으로 순기로 돌아가고 그 과정 중에는 예산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 과정을 중심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 그 제도의 중심에 있는 성과계획과 성과 예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심의, 집행, 결산, 결산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성과관리, 성과 중심의 판단과 분석이 집중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산 검사를 토대로 해서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고 결산 승인을 토대로 해서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서 연중 지방의회의 활동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즉 말해서 예산 심의 확정이라는 마지막 결정을 위해서 점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종합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 그 결산고 공고문 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되고 여기에도 지방재정회계법 시행령 10조가 지금 근거법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아주 이런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방회계법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조로 그 법정 근거가 적시된다는 말을 강조드리면서 제 강의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지루한 것 같습니다만 이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전시에 준한 상황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알베르트 까미의 베스트가 다시 베스트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랑베르라는 기자가 오랑이라는 도시에 패스트템에 갇혀 있는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베스트가 사라지고 기다리던 부인을 오랑역에서 만나게 되는 찰나가 왔는데 오랑을 떠나지 않고 오랑에 거주하기로 맘먹었지만 부인이 돌아오는 걸 맞는 오랑역에서의 그 랑데부 광경을 묘사한 그 글인데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서 우리는 언제 코로나19를 마치고 이런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기대해서 글을 옮겨놨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미흡하거나 그 조금 어설펐던 설명들에 대해서는 번거롭지만 PPT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